옛날 옛적 강원도의 깊고 외딴 산골 마을에 세상에서 가장 허름해 보이는 오두막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진우라는 이름의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오직 글만 읽었습니다. 그의 나이 어느덧 30. 그 나이가 되도록 장가는커녕 밭을 한번 해본 적 없이 오직 과거 급제만을 꿈꾸며 살아왔지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는 과거 시험을 무려 5번이나 보았지만 단 한 번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과 없이 시간만 흘러가니 병상에 누워있던 그의 늙은 아버지가 희미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콜로, 이리 좀 와보거라.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내가 공부에 매진하는 동안 이 애비가 물심양면으로 도왔지만 일이 오래도록 결과가 없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학문의 길은 내 길이 아닌 듯하구나. 아버지, 그래도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들아, 아쉽게도 이 애비에게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구나. 내가 없으면 너 혼자 어찌 살아가겠느냐.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 밑에서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이 애비가 평생 모은 전 재산, 100냥이다. 이 돈으로 장사라도 한번 해보거라. 장사요. 하지만 저는 책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찌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모른다 해도 책을 읽은 세월이 20해다. 그 지혜로 장사를 하면 만학이라도 하겠느냐. 정 힘들면 엿장수라도 하거라. 여든 끈끈하니 다시는 시험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겠지. 콜로.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진우에게 돈 100냥을 남기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20년간 책만 읽던 백면서생 이진우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장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돈, 반드시 의미 있게 쓰겠습니다. 두툼한 돈주머니를 품에 안고 그는 굳은 다짐과 함께 장터로 향했습니다. 시끌벅적한 장터에 도착한 진우는 가장 목소리가 우렁찬 상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제가 장사를 좀 해보려 하는데 여기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허, 장사는 처음이신가 보군. 마침 잘 오셨소. 여기 아주 좋은 물건이 하나 있지. 상인은 탐욕스러운 눈빛을 숨기며 집신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 집신인데 그냥 집신이 아니오. 한양 땅에서 명장이라 불리는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명품 집신이란 말이오. 호, 그렇단 말입니까? 그럼 한 켤레에 얼마입니까? 허, 이게 워낙 귀한 물건이라 원래는 한 켤레에 5냥은 받아야 하는데 우리 풋내기 장사꾼 힘내라는 의미로 특별히 2냥에 주겠소. 아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장사부터 이런 귀인을 만나다니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진우는 해맑게 웃으며 아버지의 유산 100냥 전부를 상인에게 건넸고 집신 50켤레를 사서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자, 집신 사시오. 한양 명장이 만든 귀한 집신입니다. 특별히 5냥만 받겠습니다. 진우의 외침에 아낙네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뭐라고? 한양 명장이 만든 집신이라고? 맞습니다. 그 명장이 만든 아주 귀한 집신이지요. 한번 구경들 하시겠습니까? 진우가 자신만만하게 집신을 보여주자 아낙들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배야. 세상에 집신 만드는 장인이 어디 있단 말이오? 집은 아무나 꼬는 거지. 그리고 누가 집신을 5냥이나 주고 산단 말이오? 그 돈이면 집신 10켤레는 사겠네. 쯧쯧, 딱 보니 장사가 처음인 양반 같은데 제대로 사기를 당했구먼.
세상 물정 모르는 진우는 장사에 나서자마자 아버지의 피 같은 돈 100냥을 몽땅 잃고 말았습니다. 쌀보다 비싼 집신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는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어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나란 놈은? 과거에도 떨어지고 장사도 망하고.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하지 마소서.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자신의 처지에 진우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겼지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 마을 뒷산의 가장 높은 절벽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썩을 것이. 감히 내 떡을 훔쳐먹어. 이리 못 와.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아주 버릇을 고쳐주마. 으앙, 엄마. 잘못했어요. 장터 한편에서 허름한 차림의 젊은 처녀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들꽃 한 송이가 꽂혀 있는 것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광인인 듯 했습니다. 떡장수는 처녀의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미치려면 곱게 미칠 것이지. 어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마침 장사도 안 돼서 기분도 더러웠는데 잘 걸렸다. 떡장수는 들고 있던 막대기로 처녀의 등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 매질에 처녀의 머리에 꽂혀있던 꽃이 떨어져 짓밟혔지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진우가 상인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어찌 이리 모질게 대한단 말입니까? 시끄러워. 떡을 훔쳐 먹은 건 저 미친년이라고.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물건 값을 물으면 될 일을 어찌 매를 든단 말입니까? 저것이 갚을 돈이나 있겠어.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지. 그 매가 진정 저 처녀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분풀리를 위함입니까? 그 떡값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얼마입니까? 흥. 그래. 그럼 떡값으로 10냥만 내시오. 예. 떡 하나에 10냥이라고요? 하필 저것이 먹은 게 내가 온갖 귀한 재료를 다 넣어서 만든 비싼 떡이었거든. 10냥은 받아야 해. 진우는 한숨을 쉬며 품속을 뒤졌습니다. 간신히 모은 돈 5냥과 팔리지 않은 집신 10켤레를 내밀었지요. 돈이 이것밖에 없군요. 이 집신이라도 함께 드릴 테니 노여움을 푸시지요. 채, 그까짓 집신을 받아서 뭐에 쓰라고. 내가 마음이 좋아서 이것만 받고 넘어가는 줄 아셔. 떡장수는 5냥을 낚아채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자리를 떴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처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처녀는 그런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흙 묻은 꽃을 다시 주워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러고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어디론가 훌쩍 뛰어 가버렸습니다. 내 전 재산을 털어 도와주었건만 이제는 광인에게도 무시를 당하는구나. 더 이상 살아 무엇하리. 더욱 허탈해진 진우는 아까 가려던 대로 다시 절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침내 그는 아찔한 절벽 끝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일평생 효도 한 번 못하고 일이 못난 놈으로 가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음 생에서는 반드시. 그가 눈을 꼭 감고 뛰어내리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와, 되게 높다. 저기서 뛰어내리면 시원하겠는데? 등 뒤에서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깜짝 놀란 진우는 하마터면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으악. 아이고, 놀래라. 너 때문에 떨어질 뻔하지 않았느냐. 진우가 뒤를 돌아보자 그곳엔 아까 그 광인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흙 묻은 꽃 대신 새로운 예쁜 꽃이 꽂혀 있었지요. 어차피 떨어지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뭘 그렇게 놀란대요? 그것이. 지금 그러기엔 좀 아쉬운데. 아쉽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저씨. 꿈을 이뤄본 적 있어요? 사랑은 해봤고요. 살면서 그런 거 한 번쯤은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걸 다 해보고도 지금이랑 똑같은 생각이 들면 그땐 제가 대신 밀어줄게요. 이것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히히. 그리고 지금 그러면 바보예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뻔히 있는데 그런 짓을 하면 나보다 더 바보인 거지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더냐? 잘 들어봐요. 제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첫째, 집신 장사, 여기 말고 한양에 가서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파는 값의 딱 절반만 받아요. 허참, 한양에서 판다고 뭐가 달라지며 싸게 팔면 남는 게 뭐가 있단 말이냐? 둘째, 만약 사람들이 큰 길로 가면 아저씨는 일부러 좁은 길로 돌아가세요. 뭐? 길이 있기에 바로 가는 것인데 어찌 돌아가란 말이냐? 셋째, 만약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위로 치켜들면 아저씨는 아래로 푹 숙이세요. 아니, 사람들이 그리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거늘. 마지막 넷째, 만일 누군가 침을 튀기며 욕을 하고 있거든 아저씨는 그 반대로 칭찬해주세요. 뭐? 아이고, 됐다. 내가 저런 광인이랑 무슨 대화를? 말을 섞으려 한 내가 바보지. 히히,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대로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요. 그럼 저는 이만. 처녀는 폴짝폴짝 뛰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어차피 죽을 목숨, 한 번쯤 저 미친 소리를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진우는 마음을 고쳐먹고 집신 꾸러미를 등에 짊어지고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걸어 마침내 한양에 도착하니 장터는 강원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시끄러웠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안 팔린 집신이 한양이라고 팔릴까? 더군다나 반갑에 팔라니. 바로 그때 여기저기서 집신을 파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신 한 켤레에 10량. 얼마 안 남았으니 서두르시오. 놀랍게도 집신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진우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어찌 집신을 저리 비싼 값에 파는 것입니까? 이걸 모르는 걸 보니 타지에서 오셨구먼. 얼마 전에 한양에 큰 물난리가 나서 볏집이 전부 떠내려갔다오. 그래서 집신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게지. 진우는 처녀의 말을 떠올리고는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외쳤습니다. 집신 팝니다. 튼튼한 집신이 한 켤레에 단돈 5냥. 그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귀한 집신을 남보다 싸게 판다니 너도 나도 그의 집신을 사갔지요. 그 덕에 진우는 순식간에 아버지의 유산은 물론 200냥을 더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돈이면 한동안 걱정 없이 다시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희망을 품은 진우는 두둑한 돈주머니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어귀에 다다르니 수많은 상인들이 큰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려던 순간 진우는 처녀의 두 번째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지. 하지만 곧 해가 질 터인데 혼자 외진 길로 가다 산짐승이라도 만나면.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야. 한번 그 처녀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으니 끝까지 믿어보자. 그는 사람들이 가는 큰 길을 버리고 수풀이 우거진 외진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오들오들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워 산을 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신히 산을 내려와 근처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밤사이에 산길에서 도적대가 나타나서 상인들 돈을 몽땅 빼앗아갔다지 뭐야. 그 말을 들은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처녀의 조언 덕분에 그가 목숨과 돈을 구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 처녀의 말이 또 맞았어. 대체 그 처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신기함과 두려움을 느끼며 길을 걷던 그때 한 기와집에서 웬 사내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참나, 쟤까짓게 뭐라고 여길 기웃거려. 너 같은 거렁뱅이랑 우리는 차원이 달라. 하하하, 이 친구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군. 우리를 돋보이게 해주는 고마운 친구야. 화려한 옷을 입은 선비들은 고개를 하늘로 치켜든 채 서로를 칭찬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처녀의 세 번째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내동댕이 쳐진 사내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여 절을 했습니다. 이봐, 당신 뭐해? 사람 잘못 봤어. 절을 해야 할 사람은 저쪽이 아니라 우리라고. 선비들은 민망해하며 뿔뿔이 흩어졌고 무시당하던 사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어찌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러시는지요. 세상에 무시당해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은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진우는 사내를 일으켜 흙을 털어주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걷던 중 그는 또다시 사람들이 모여 수군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쯧쯧. 저 꼴로 밖에 나올 생각을 하다니. 밤에 보면 도깨비보다 더 무섭겠어. 사람들이 둘러싸고 욕을 하는 중심에는 얼굴에 검붉은 반점이 가득하고 머리는 산발을 한 여인이 쭈그려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처녀의 마지막 조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제가 본 그 어떤 여인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양귀비가 환생했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순간 주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인 또한 입을 벌린 채 진우를 올려다봤지요.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까지 한양에 있었건만 그곳에서도 당신만큼 아리따운 여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름답다는 말은 처음 들어요. 오늘부터 듣게 되실 겁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4개의 당부를 모두 마친 진우는 큰 깨달음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1년 뒤 그는 다시 과거에 응시했지만 결과는 또다시 낙방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안 되는 건가? 그가 좌절하여 며칠째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 앞에 커다란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지난날 그가 도와주었던 남루 한 차림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푸른빛 관복을 입고 진우에게 예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임금님의 어명이십니다. 저와 함께 궁으로 가시지요. 얼떨결에 궁에 들어간 진우를 임금님이 친히 맞아주었습니다. 드디어 왔는가? 우리 어사가 자네에 대한 칭찬을 어찌나 하던지 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네. 사실 저는 암행어사입니다. 당신은 저의 신분을 몰랐음에도 제 배경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보고 고개를 숙여주셨습니다. 그런 당신이야말로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라 생각하여 전하께 아뢰었습니다. 진우가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을 때 임금의 뒤에서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선비님. 한 여인이 뛰어나와 진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바로 지난날 그가 마주쳤던 못생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은 붉은 반점이 모두 사라진 채 눈부신 미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선비님, 저를 몰라보시겠어요? 아바마마,
이분이 바로 제게 아름답다고 용기를 주었던 그 선비입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공주였습니다.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신분을 숨기고 요양하던 중 진우를 만나 용기를 얻었고 마침내 병을 이겨내고 예전의 미모를 되찾았던 것입니다. 허, 내 딸이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바로 자네였다니? 참으로 신기한 인연이로구나. 자네는 세상과 반대로 행동하니 광인과 다를 바 없지만 나는 그런 광인을 좋아한다네. 때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뒤집혀야 더 올바른 것이 보이는 법, 내 곁에서 짐을 도와 나라를 다스려주게. 전하,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그렇게 임금의 눈에 든 진우는 조정에 등용되었고 공주와 혼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임금을 보필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데 온 힘을 썼고 나라는 평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광인 처녀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임금에게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처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광인 처녀인 것 같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진정한 답은 책상머리가 아니라 저 아래 백성들의 삶에서 나오는 법일세. 그녀는 한양에 물난리가 난 것과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 도적에게 노려지기 쉽다는 것을 삶의 지혜로 알고 있었을 걸세. 또한 사람을 겉모습이나 주변의 평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자체로 봐야 한다는 단순한 진실을 말해준 것이지. 어쩌면 그녀 자신도 사람들이 쉬운 광인이라는 평가를 걷어내고 자기 자신을 봐주길 원했을지도 모르겠군. 우리는 항상 백성들에게 귀 기울여야 하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들의 목소리 속에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가 숨어 있을지니. 전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사옵니다. 그렇게 이진우는 늘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관리가 되어 공주와 함께 오랫동안 나라를